지난 시간에는 하북 지역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북 지역의 최종 승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찬은 여전히 유우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공손찬 토벌 계획을 반대했던 부하가 죽자 유우는 역시 공손찬을 토벌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버려 자신의 군사 10만 명을 인솔하여 공손찬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유우의 부하 중 한 명이 배신하여 몰래 공손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손찬은 자신의 주력 병력은 현재 원소와의 전투에 배치되어 있어서 개현에는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동쪽 성벽을 허물고 달아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우의 병사들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우가 오직 공손찬만 죽이고 다른 이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유우군이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공손찬은 도망보다는 적은 병력이라도 전투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던 중 유우의 장수들이 가옥들을 불태워 화공으로 공격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우는 백성들의 가옥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공손찬이 화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보내 유우 진영을 불태운 뒤 그 혼란을 틈타 그들에게 돌격하자 유우군은 크게 패하였습니다. 유우는 상곡군 거용현으로 달아났으나 공손찬이 추격하여 3일 만에 거용현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공손찬은 유우를 잡아 개현으로 돌아왔는데 장안에서 마침 사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자가 온 이유는 유우와 공손찬을 화해시키고 둘의 직책을 높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유우가 일전에 원소등과 모의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며 유우와 그 처자를 공개 처형하도록 사자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손찬은 유우 처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자가 될 만한 자라면 하늘이 비와 바람을 내려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비가 내리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가뭄이 심했고 당연히 비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유우는 결국 공손찬에 의해 죽었고 공손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우를 따르던 유주의 많은 관리들을 죽이니 공손찬에 대한 평가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에 공손찬은 몰래 유우의 집에 화려한 장신구를 숨겨놓고 유우 집을 수색했을 때 발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우가 그동안 검소한 척 한 것이라며 유우의 명성을 깎아 자신이 유우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일부 사람들이 유우의 검소함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공손찬의 명성은 아주 조금은 회복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공손찬은 유우를 죽인 후 195년 유주의 모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유주를 차지한 공손찬은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작은 원한은 반드시 복수하였습니다. 또한 선비들 중 자신보다 재능이 있는 자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억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잘해줘도 감사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이들을 총애했고 총애하던 자들이 백성들을 핍박하며 재물만을 모으자 기껏 조금 회복되었던 명성도 깎이고 오히려 공손찬을 원망하는 소리가 유지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원소 지원으로 친유우파 세력들이 힘을 모아 유우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유우의 부하였던 선후보가 중심이 되어 평소 유우를 존경했던 오환교의 염유를 포섭한 후 그를 통해 오환족 선비족과 힘을 합쳤습니다. 여기에 원소가 인질로 잡았었던 유우의 아들 유화와 원소 장수 구기에게 군사를 주어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군사가 10만 명에 이르렀고 유화를 선봉으로 공손찬을 공격하였습니다. 유화가 선봉에 선 것을 보자 유주의 많은 민심이 더욱 공손찬에게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반공손찬 연합군은 공손찬군을 포부에서 격파하였습니다. 공손찬이 격파되자 그동안 공손찬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유주 대군, 광양군, 상곡군, 우, 부평군 등 여러 곳에서 공손찬이 임명한 관리들을 죽이고 이들과 연합하니 공손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에 공손찬은 기주 하간국 역성현으로 도망가서 주위에 참호를 10중으로 파고 참호 안쪽에 6장 높이의 언덕들을 쌓았습니다. 그 각각의 언덕들 위에는 누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공손찬의 제장들이 집집이 각기 높은 누각을 만드니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운데는 10장의 높이로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공손찬 자신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경성이라 불렀습니다. 누각의 문은 쇠로 만들었으며 부인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누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남자는 오직 7세 미만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외 남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고 문서는 성 아래에서 끈으로 묶은 다음 위로 잡아당겨 받는 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부인들에게는 큰 소리를 내는 법을 익히게 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손찬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공손찬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공손찬은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어떠한 전투도 수행할 수 없으니 오직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어 농경에 힘쓰며 때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어떠한 전투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이 역경성에서 농성하는 동안 원소군에서도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개교 전투 등 공손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1등 공신인 구기가 공적을 잊고 오만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원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구기의 추종 세력이 커지자 원소가 자신의 대업에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이를 제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원소는 큰 전력을 하나 잃게 되었습니다. 공손찬이 청주 제국을 점령한 뒤 원소는 계속해서 제국을 공략하기 위해 전해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제국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자신의 첫째 아들 원담을 청주 자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원담이 청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된 이유는 원소의 후사를 막내 아들 원상에게 맡기기 위해서 기주지역 외부로 부임시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원소에게는 원담, 원희, 원상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원상은 원소의 후처 유씨의 아들이었는데 원소가 유씨를 상당히 총애했으며 유씨는 항상 원상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 원소는 막내 아들인 원상을 이뻐했는데 유씨가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하자 원소의 머릿속에는 원상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원상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장자인 원담을 청주 자사로 보내자 저수가 원소의 뜻을 간파하고는 원소에게 장자 승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소는 원담을 외부로 보낸 것은 단지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저수의 의견을 묵살시켰습니다. 그 후 원희는 유주자사, 외족과 고가는 병주자사로 임명하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여 원상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아무튼 원담은 청주자사로 부임하자마자 평원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세를 몰아 제국에 있는 전해를 공격하였고 그를 격파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담에게 패한 전해는 역경성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전해가 역경성으로 가자 이때 서주에 있던 유비는 북해산 공용을 새로운 청주 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제국을 점령한 원담은 멈추지 않고 청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196년 북해국으로 출진하여 공용군을 연일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공용은 작은 성에서 수백 명의 군사만으로 농성을 벌였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며 격한 전투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공용은 농성 이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자 혹이라도 한 듯 전투가 한창일 때 독서를 하는 등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공용은 그대로 성을 탈출하여 조조에게로 달아났으나 그의 가족들은 원담에게 붙잡혔습니다. 원담은 공용을 격파함으로써 청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청주를 손에 넣음으로써 원소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손찬이 역경성에 집거한 지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소는 그간 수차례 공손찬을 공격하였으나 역경성을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 공손찬에게 화친을 제안했으나 공손찬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공손찬은 역경성의 성벽을 늘려 오직 수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손찬의 군사력은 약해져 갔으며 그걸 알고 있던 원소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은 원소군에게 자신의 군사가 포위되어도 도와주러 나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은 구원병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항복하거나 그대로 괴멸되었습니다. 198년 원소군이 역경성 남쪽의 수비진을 공격하여 괴멸시킨 후 성문에 이르자 공손찬은 자신의 아들 공손속을 흑산적에 보내어 구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마이종을 거느리고 그 흑산적들과 합세한 뒤 기주를 쳐서 원소의 후방을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의 장수인 관정은 현재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로지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버티고 있는데, 만약 공손찬이 기주를 공격하러 가게 된다면 중심이 없어져 원소의 후방을 차단하기 전에 원소의 공격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공손찬은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기주 습격 작전을 철폐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원소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공손찬의 군대는 역경성에 수비만 할 뿐이었습니다. 199년 흑산 적에게 지원 요청을 갔던 공손속이 흑산적 수령 장현과 함께 병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세 방향의 길로 공손찬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손찬은 원소군을 격파할 계책을 내어 편지에 적은 후 사람을 시켜 그것을 공손속에게 전달하라 명했습니다. 그 계책이란 공손속에게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쪽의 습지에 매복하고 있다가 때를 봐 봉화를 올리면 그것을 신호로 공손찬이 안에서부터 나와 원소군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손속은 밖에서부터, 공손찬은 안에서부터 원소군을 공격하게 되어 샌드위치가 된 원소군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게 공손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공손속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소군의 정찰병에게 그 편지가 손에 들어갔습니다. 원소는 편지 내용을 확인한 후 공손찬의 계책을 역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소군이 북쪽 습지에 불을 일으켜 공손찬을 밖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공손찬은 북쪽에서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공손속의 신호라고 여겨 병사들을 이끌고 밖으로 출진하였습니다. 공손찬이 역경성에서 나오자 매복해 있던 원소군이 기습하였고, 당황한 공손찬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원소군에 대패하여 다시 성 안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원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역경성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땅굴을 팠습니다. 목표는 성루 아래까지 뚫는 것이었고, 땅굴이 무너지지 않게 나무 기둥을 세우면서 계속 팠습니다. 땅굴이 성루 아래에 다다르자 원소는 나무 기둥에 불을 붙이라 명했고, 땅굴을 지탱하던 나무 기둥은 불에 타서 더 이상 땅굴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루가 기울어지면서 역경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원소군은 무너진 성루를 넘어 공손찬이 거주하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결국 원소의 손에 의하여 공손찬의 철옹성은 무너져 내렸으며, 더 이상 퇴로가 없던 공손찬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후 자신도 몸에 불을 붙여 자결하였습니다. 원소는 병사들을 재촉하여 누대로 올라갔으나 공손찬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그대로 끝내지 않고 공손찬을 부관 참시하였습니다. 또한 제국에서 원담에게 패하여 돌아온 전에도 이 전투에서 죽었으며, 관정은 일전에 공손찬의 기주 습격 작전을 말린 것을 후회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흑산적을 데리고 온 공손속 역시 원소군에 패하여 죽었습니다. 공손찬과 장기전에서 승리한 원소는 자신을 도운 오한족의 왕 답돈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내렸고, 이에 오한은 원소의 편에 서게 됩니다. 또한 유우의 부하인 선후보는 유주 6군의 사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염유는 오한 교위를 계속 맡게 되어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결국 공손찬은 원소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북을 손에 넣으면서 가장 강한 세력을 형성한 원소는 이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군벌 조조가 반동탁 연합군 이후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